카이스트의 김대영이고요. 오토아이디랩스라는 그 사물 인터넷 국제 공동 연구소를 카이스트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요. 인터넷 트레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차들의 인터넷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GS1이라는 국제 표준 기반의 어떤 철도 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표준안들을 좀 소개를 드릴 테고요. 이걸 가지고 어떤 그 철도 산업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축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웨비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오토아이디랩스는 그 GS1이라는 국제 표준 기구의 어떤 그 연구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이스트만 아니라 뭐 MIT 캠브리지, 그다음에 뭐 주리 공대, 그다음에 개요 대학교, 그다음에 중국复旦대학교 6개 대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GS라는 국제 표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코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밑에 그림 보시면 기차가 있는데 기차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실제 그 유럽에서 GS1 표준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차 하나하나 한 칸마다 또 이제 뭐 바코드, GS1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이제 휠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보기가 있죠. 보기라든지 선로, 트랙, 그다음에 이제 선로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다 GS1 국제 표준 코드를 가지고 운용이 많이 이제 활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어, 맨 처음에 이 동영상 하나 보고 하시죠. 몇 달 전에 제가 출장을 가면서 대전역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차가 여러 차량들이 지나가고 컨테이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아시다시피 대전역이고요. 제가 이 뭡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지하선 표준을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 보시는 기차 차량 하나하나마다 지하선 코드 식별자가 들어갑니다. 바코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컨테이너도 마찬가지고 밑에 기차의 보기라든지 휠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로 하나하나 한 칸 한 칸마다도 지하선 코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기차역도 지하선 국제표준 코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식별체계라고 부르는데 이 식별체계 기반의 많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차가 대전역에 도착해서 방금 출발했습니다. 도착했다, 출발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는데 보니까 바퀴 온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좀 뭐 크랙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다 제 손으로 보고가 되게 되고요. 그 외에 보시면은 이제 요 밑에 보면은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뭐 어제 뭡니까 저기 워크숍에 들어가서 아 어떤 검사를 맡았는데 검사 결과가 뭐 양호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철도 산업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지혜성 국제 표준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레일이 있어 가지고 다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혜손이 담당하게 되는 이런 데이터 공유는요. 유럽 같은 경우는 기차가 국경을 넘습니다. 프랑스 기차가 스위스 갔는데 그다음에 스위스의 내 기차에 관한 어떤 그런 센서 데이터들은 기차가 센싱하는 게 아니라 선로에 있는 센서들이 센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그다음에 철도회사 간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지혜성 국제 표준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슈퍼맨 보시면은 뭐 우리 저기 뭐죠? 선로가 끊어져 가지고 구조 나섰죠, 그죠? 사실은 그 슈퍼맨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상상하기로 전 세계 어디든지 이런 사고가 생기면 달려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슈퍼맨은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어라든지 중국어 이런 모든 언어를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안 쓰는 언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인류가 쓰는 게 한 7천 개 정도 언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뭐 IoT라든지 뭐 스마트시티라든지 굉장히 많은 언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 철도 회사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표준 데이터를 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서울역에서 서울역도 코드가 있고요. 뭐 17시 반에 출발을 해서 출발이라는 것도 표준 어휘입니다. 부산역에 10시 8분에 도착하는 총 20대의 차량, 총 16대, 20대 차량이 있거든요. 이 차량 하나하나마다가 KTX 169 편이고 방금 서울역을 출발해야 했다. 이런 정보들이 코레일은 코레일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차이나 익스프레스, 차이나 중국 철도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철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IT 시스템이 이제 API도 다르고 그다음에 데이터 포맷도 다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 놓으면은 우리 슈퍼맨, 뭐 슈퍼엑스 같은데 또 스마트 시티 X죠, 그죠?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표준화해서 공유하는 게 지혜성 국제 표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철도 산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첫 번째가 철도 산업에서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느냐, 왜 지혜성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유럽, 호주, 인도 등의 이제 세계 현황을 발표를 드릴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지혜성 국제 표준. 기본적으로 지혜성 국제 표준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성 레일 스탠다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최근에 저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디지털 뭐 뉴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SOC 인프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혜성의 이 표준이 딱 여기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보면은 이제 뭐 스위스를 필두로 해서 프랑스, 독일, 스웨덴,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스페인 그런 쪽에서 지혜성 국제 표준을 지난 한 10년 전부터 시작을 8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이제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요. 기본적으로 어떤 뭐 규정이나 법규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철도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SMS 뭐 EU 뭐 1158, 2010년도 넘어냈던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철도 안전 관련된 어떤 레귤레이션이고요, 레지슬레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ECM은 이제 유지 보수 관련된 가이드라인들. 그 TSI라는 거는 이제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포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아는 이제 CA 블루 가이드라든지 이런 마킹하는 이런 사실은 레귤레이션들 때문에 이제 지혜선을 쓰게 된 계기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각 철도 회사들 또는 철도 부품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 알스톰 같은 그 철도 차량 만드는 회사들이 데이터를 사실은 동일한 포맷으로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혜선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켓 쪽입니다. 유럽은 기본적으로 싱글 마켓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프랑스 떼제베 2020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프랑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 뭐 전 세계 전역에서 다 오는 거죠, 그죠? 그런 싱글 유로피안 마켓에 코스트 비용 줄이고 그다음에 스플라이 체인도 글로벌라이즈는 되고요. 그다음에 신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도. 근데 기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지혜성 표준이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철도 쪽에 표준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탑 10 철도 산업 표준 가이드라인 해서 조사해서 리스트업을 한 걸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ISO 표준이고요. 두 번째가 유럽 철도 연맹에서 놓은 가이드라인들입니다. 유니페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GSO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그 GSO 국제 표준 기구에서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표준이라는 거는 지혜성 국제 표준 기구와 그 다음에 철도 산업에 있는 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든 그런 표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지혜성 관련해서 언급한 기사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일 클라우드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기사 보시면은 공급망을 자동화하고 이 공급망은 우리 상품 물류 공급망이 아니고요. 이제 철도 공급망입니다. 부품, 그다음에 뭐 철도 어셈블리, 그다음에 기관차, 그죠? 뭐 외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선로라든지, 뭐 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공급망을 자동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공통 표준, 지혜성 표준과 그다음에 언어.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 제가 슈퍼맨 이야기 들면서 언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언어를 이제 표준화하는 게 지혜성 국제 표준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성 국제 표준의 도움으로 뭐 유럽의 철도 산업은 뭐 철도 안전, 효율성, 경쟁력의 향상을 목표로 이제 이 경로를 시작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뭐 기사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디지털 변환 시대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철도는 뭐 예비 부품의 추적성 보장, 생산 및 유지 보수 비용 합리화, 운영 성과 향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역시 어떤 이런 모든 프로세스에 GSM 표준을 채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스위스 레일웨이에서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아까 언어 말씀드렸듯이 사람들도 보면은 뭐 예, 뭐 독일어 쓰고 그다음 영어 쓰고 그다음 프랑스어 쓰고 많이 안 통하는 기본적으로 뭐 철도 산업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시끌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보면 시끌자들이 자기들이 썼습니다. 우리 물론
우리나라 철도에서 보면은 모든 부품이라든지 기타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싱글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한 대표들이 되기 때문에 혹시 마이크 켜신 분 있으면 꺼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 한 국가의 뭡니까 기차의 어떤 장비나 이런 거 만들 때 보시면은 국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입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기차가 또 다른 나라에 이제 되어서 운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이나 기술품 같은 경우에 어떤 정비 같은 거 있죠. 정비 같은 부분 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예, 송경수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켜지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제가 찾아서 한번 꺼볼까요? 잘 못하겠네요. 잠시만요. 예, 저기 마이크 엄소구 부탁드립니다. 민환기님, 예, 마이크 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표준을 보시면요, 유니페라고 아까 제가 두 번째 표준 가이드라인 만드는 기구를 말씀드렸었는데 유럽 철도 연맹이죠. 이 철도 연맹에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 트랙 썰로라든지 그다음 이런 다양한 부품들 만드는 회사, 시그널링 시스템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에 기차, 알스톰이라든지 그다음에 탈구라든지 이런 기차를 만드는 회사들부터 해가지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유로스타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SNCF, 독일의 도이치반, 그다음에 스위스 SBB 레일웨이 같은 것도 있고 기차 운영은 따라하고요. 그다음에 솔로는 또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는 기차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처럼 코레일이 철도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네트워크 솔로 인프라를 다 같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눠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인프라스트럭처 매니저들이 네트워크 레일이라든지 인프라별, RF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어떤 철도 산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니페에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동그라미 오렌지색으로 동그라미 친 기업들이 보시면 이런 재성 국제 표준을 만드는 데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입니다. 알스톰, 프랑스의 알스톰이죠, 그죠? 알스톰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기차 부품으로 유명한 이제 컨티넨탈, AT 컨티넨탈이죠, 그죠? 그런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지멘스라든지 이런 사실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들어와서 GSR 가치 국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계속 만들고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네모 박스 친 것들은 표준론은 안 만들지만 이제 실제 그거를 쓰는 기업들입니다. 우리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철도 장비 만드는 ABB라든지 탈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차츰 지멘스만 하더라도 사실은 1차 밴드고 밑에 또 밴드 굉장히 많거든요.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SO이라는 국제 표준은 이미 유럽에서는 굉장히 대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의 이제 GSO이 국제 표준이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실제 유럽에서 이런 GSO 웨이를 디사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댑션하는 국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보면은 이제 GSO는 브루셀에 헤드카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국가마다 GSO MO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SO 코리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GSO MO가 다이렉트로 관련된 국가들이 보시면은 독일을 두 번 썼네요. 잘못 썼네요.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그다음 호주가 굉장히 잘합니다. 호주, 인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지난 항색이죠. 지난 항색이 보면은 GSO는 헤드카트가 직접 GO라고 합니다. 글로벌 오피스라고 합니다. 헤드카트 GSO의 국제 표준 헤드카트가 담당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고요. 그 다음에 GSO의 이제 표준 기구랑은 연결이 없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국가들이 이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각 국가들 좀 보시면요.
요거는 아마 몇 년 전 자료인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에 아예 모든 기차들은 100%가 우리 뭐 스위스 여기까지 보시면 모든 기차들 있지 않습니까? 승객을 나르든 기차든 아니면 화물을 나르는 기차든 아니면 기관차든 모든 기차들이 지하철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독일도 한 3만 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보면은 인도가 한 35만 대 정도가 있는데 이미 8천 대 넘고 훨씬 더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 35만 대입니다. 그래서 이미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파트 컴포넌트들요. 우리 뭐 볼트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아니 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차 브레이크 디스크라든지 다 제성 코드를 가지고 그 코드에 관련된 데이터, 그 데이터가 또 뭡니까 그런 부품이나 기차 일생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그 원래는 올해 그 떼제베 2020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좀 딜레이는 되었지만은 저희 지해손 커뮤니티에서는 떼제베 2020을 지해손 기반의 고속열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떼제베 2020 여기 보시면요. 지난 2년 동안 테스트한 결과 지해손 직결자는 떼제베 2020에 확실히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리아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파리 외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고속 열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뭐 철도 운영뿐만 SNCF가 우리나라 코레일 같은 데죠, 그죠? SNCF만 아니라 어떤 알스톰 같이 기차를 만드는 데에서도 다 지혜손 국제 표준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이런 지혜손에 그다음에 뭐 팩토리 4.0 우리 인더스트리 아, 거기 뭡니까 독일의 팩토리 4.0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죠, 그죠? 그다음에 파트나 컴포넌트 이력 추적 같은 이런 부분들을 지혜성 국제 표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호주는 스마트 레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요. 2050년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 철도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호주는 여기 보시면 철도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뭐 길쭉길쭉한 모든 그 이동 수단들은 다 최신 국제 표준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호주죠. 프로젝트 아이트레이스라고 합니다. 아라가 오스트레일리안 레일웨이 어소시에이션이고요. 지혜손 호주랑 같이 해서 지혜손 오스트레일리아는 지혜손 호주에 있는 MO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왜 하는가 하면은 철도의 어떤 디지털 퓨처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는 이유들이 보시면요. 이런 뭐 데이터 기반의 모든 오퍼레이션들을 뭐 자동화를 한다든지 지혜손 글로벌 데이터 스탠다드 기반에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모든 식별 체계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사실은 모이게 되면은 이제 프리디티브 메인테넌스가 가능합니다. 우리 요즘 많이 뭐 하는 AI 딥러닝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사실은 데이터가 깨끗하지 않아 가지고 클렌징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철도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국제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할 수 있다면 뭐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호주가 지혜성 국제 표준을 철도, 지하철 이런 산업에 적용을 굉장히 의례시하게 하고 있고요. 역시 여기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 사실은 뭐 호주가 이런 뭐 기차를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현대 로템에서도 뭐 지하철도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서 호주의 이제 프로젝트 아이트레이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제 뭐 기관차를 만들고 철도 운영하는 데서는 그런 국제 표준이 꼭 활용이 안 돼도 상관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출을 하고 또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압니까 또 우리나라 철도가 북한을 통해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통해서 또 유럽까지 뭐 선폭 문제만 해결되면요. 그래 가려면은 사실 이런 표준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이렇게 표준화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철도 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게 이제 그 Shift to Rail이라고요. 유럽의 스마트 철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자동화된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뭐 모빌리티 서비스 이 3이 이제 물류 쪽이죠, 그죠? 이게 배가 도착해서 컨테이너 배들 그다음에
선박도 사실은 해양도 지해선 표준으로 데이터가 다 공유가 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를 타고 된 컨테이너가 기차에 실려가지고 쭉 목적지까지 갈 때 이런 모든 사실은 데이터들이 다 여기 보시면은 뭐 트럭이 와서 또 물건을 싣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다 지해선 국제 표준으로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뭐 지혜선 쪽 소개를 굉장히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혜수원에 보시면요, www.gs1.org입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인더스트리라는 파트 좀 눌러보시면요, 표준도 있고 그다음 인더스트리 보면은 다양한 한 58개 정도의 산업에 활용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 혁명 시리즈 1은 수산이었거든요. 해양수산 쪽이었고요. 수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배, 그다음에 항구, 그다음에 배가 어디 있고 배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지어선 표준으로 뭡니까 데이터를 공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뭐 어선 같은 경우는 어떤 생선을 잡아서 그다음에 팔고 하는 그런 뭐 식당까지 가는 어떤 모든 데이터들도 지어선 국제 표준으로 구축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인더스트리 파트 보면은 눌러보면 이제 레일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을 향상시키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GS1 레일이라는 국제 표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GS1의 어떤 그 메인 표준 프레임 셋이 있습니다. 뭐 식별 체계라든지 데이터 공유나 서비스 공유라든지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있습니다. QR도 사실은 GS1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철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로피안 가이드라인 for Identification of Railway 해가지고 유럽 철도 산업에서 어떤 식별 체계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고요. 15년도에 이제 기차의 일생을 담을 수 있는 표준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PI라든지 데이터 모델이 나왔게 되고요. 16년도는 이제 부품 MRO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16년 놓은 게 부품, 그 다음에 컴포넌트 앤 파트, 그 다음 MRO의 식별 체계이고요. 17년도 1년 후에 놓은 게 이런 컴포넌트나 파트, MRO 대상에 되는 오브젝트들의 일생의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생산되고 운용되고 문제가 생겨서 뭐 저기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뭡니까 폐기 처분한다든지 이런 MRO 오브젝트들의 일생도 GSM 국제 표준으로 공유를 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철도 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비클의 비저빌리티 그 다음에 어떤 그 파트너 컴포넌트들을 어떤 그 아주 효율적으로 그죠 낭비 없이 획득하는 프로큐어먼트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MRO 오브젝트들의 라이프 사이클 트레이스빌리티 이런 요구 사항들 때문에 GS1 표준 레일웨이 표준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이제 GS1에서 이제 주로 쓰는 표준들이 식별 체계예요. GTIN 뭐 이런 식별 체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스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실제 캡처링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리고 EPCI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뭐 기록하고 공유하고 하는 표준인 EPCI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GSO 표준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뭡니까 독일의 도이치반이라든지 호주의 오스트리아의 OBB 뭐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많은 어떤 기업들의 철도 산업의 어떤 생태계에 속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이런 표준들을 함께 만들고 함께 지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GSM 레일 표준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GSM 표준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S1은 글로벌 스탠다드 1이라고 하고요. 어떤 non-profit 비영리 국제표준기구입니다. 국제표준기구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가장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ISO도 있고 IT도 있지만은 GS1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표준들을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따르게 한 170개국이 쓰고 있고 다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버넌스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별자를 나눠줬는데 주려고 했더만은 너무 바빠서 못 준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뭡니까 식별 체계라든지 데이터 체계들을 실제 운용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수천 명 정도가
지혜선 국제 표준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개국 이상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 기업들이 한 200만 이상의 기업들이 멤버입니다. 제가 멤버고 그다음에 한국은 지혜선 코리아라고 하고요.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물류진흥원입니다. 시작은 유통물류에 시작했습니다. 우리 뭐 상품의 바코드가 이제 지혜선 코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통물류진흥원 또 이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도도 그다음에 선박도 담당해야 되고 항공도 담당해야 되고 뭐 헬스케어도 굉장히 많이 담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저희 오토 아이디 랩스는 그 사물 인터넷 국제 표준 공동 연구소고요. 원래 사물 인터넷 IoT라는 것도 1999년도에 이제 오토 아이디 랩에서 맨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혜손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을 굉장히 좁게 보면 우리 통신 그죠? 그다음에 컨트롤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제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보지만 더 크게 보면요. 뭐 그런 사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뭐 게토레이도 사물이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뭐 책상 모든 게 사물입니다. 걔네들의 일생에 있는 데이터들을 표준화해서 기록하고 공유하고 그다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인사이트를 만들어서 액션을 하고 또 데이터 만들어내고 이런 데이터 선순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넓은 의미의 사물 인터넷이고 그게 이제 지혜손 표준기구와 저희 오토아이디랩에서 주장하는 IoT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혜손 같은 경우에요. 197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맨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작된 게 바코드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하면서는 EDI가 지혜손 국제 표준입니다. 이 많이 쓰고 있죠, 기업들은. 그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GDSN이라는 거는 어떤 상품의 글로벌한 데이터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EPC 글로벌이라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시작은 RFID로 됐는데 사실은 사물의 일생 데이터를 우리 표준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보시면 됩니다. 그에 사실은 많은 표준들을 담당하는 게 지혜손입니다. 지혜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준화하는가 좀 보게 되면요. 뭐 사실은 데이터 표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내부 표준도 있고 우리나라 산업 안에서 표준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많이 참조하면은 꼭 지혜손 표준을 안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드리면은 여권은 국제 표준입니다. 내가 여권 들고 전 세계 어딜 가도 제 사진 보고 이름만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처럼 이런 여권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는가를 좀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인 여권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식별자, 뭐 여권 번호, 그다음에 오희, 뭐 사람, 이름, 뭐 surname, 그다음에 given name, 그다음에 성별, 남녀, 뭐 주민등록, 국적 이런 게 보면 다 어휘입니다. 그래서 식별자와 어휘로 이루어진 게 데이터입니다. 물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출입국에 기기 식별자가 있는데 이거는 여권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식별자입니다. 이런 부분도 국제 표준이 된다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여권을 들고 인천공항에 어떤 기기를 통과했다. 그까지도 사실은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철도는 합니다. 이런 식별자와 의의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만들면 GS에서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을 가지게 합니다. 첫 번째가 마스 데이터입니다. 여권은 잘 안 변하는 데이터요. 사람 얼굴. 뭐, 뭐 저도 한 20년 동안 똑같은 사진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그 사진, 이름, 뭐 성별, 국적은 거의 안 변합니다. 마스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데이터는 주로 돈과 관련된 것들요. 우리 뭐 퍼처스 오더, 뭐 인보이스라든지 뭐 딜리버리하고 그다음 페이하고 이런 관련된 게 트랜잭션 데이터고요. 그다음 이벤트 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그 출입국 뭐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여권 가지고 뭐 스위스 갔다가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왔다 이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크게 데이터들은 식별자랑 어휘로 구성이 되지만은 그 데이터 모델의 속성에 따라서 마스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걸 가지고 지혜선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가 식별자입니다. 그 지혜선이라는 글로벌한 생태계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아까 철도 부품회사, 철도회사, 그죠? 그 다음에 뭐 철도 그 선로 운영하는 인프라 회사들은 GS1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GS1 컴퍼니 프리픽스라는 걸 받게 됩니다. 글로벌하게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기관, 어느 회사라는 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13개 정도의 다양한 식별자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하이네켄 있죠. 그죠? 하이네켄의 바코드를 보시면요. 87 하나가 앞에 세 자리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국가 코드입니다. 그다음에 2000이 하이네켄의 회사 코드입니다. 그래서 하이네켄은 871, 2000 이라면 그 기업의 코드가 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뭐 02551
그런 뭐 500ml 맥주 캔 같으면 그 상품을 분류하는 코드가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디지스는 체크 디지스입니다. 에러 금지하는 코드인데요. 그래서 지에스온 DB에 보면요, 요 871 2000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기업의 정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마스 데이터들도 같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이 코드는 13가지 중의 코드에 GT 상품 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 코드에, 그다음에 하이네켄 기업 코드에, 그다음에 레퍼런스 넘버. 그래서 하이네켄도 뭐 우리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10글자입니다. 그런데 하이네켄은 사실은 GT만 가집니다. 그래서 시리얼 번호는 안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약 보면요, 약은 제가 데이터 혁명시티 3은 헬스케어를 할 거거든요. 이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의료기기, 모든 제약품, 약 있지 않습니까? 다 지에스온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안 가지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약들은 특히 보면은 한 통 한 통마다 시리얼 번호를 가집니다. 로또 번호랑 시리얼 번호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 한 통 한 통마다 이력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게 막 불법 유통이라든지 리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현 번호까지 주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GS1 코드고 가장 많이 쓰이는 상품 코드 GTN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13가지 다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하시는 분들 오늘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이제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여기 보시면 상품이란 거예요. 철도 산업 보시면요. 여기 있는 그 철도의 부품입니다. 부품에 보시면은 QR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데이터 매트릭스입니다. 여기에 01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상품 코드입니다. 073 국가의 그다음에 어느 회사의 그다음에 상품 번호입니다. 그리고 21이라는 거는 시리얼 번호입니다. 그래서 철도 회사의 부품들은요. 이런 상품 코드 플러스 그 시리얼 번호, 로또 번호를 가지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품 하나하나마다 그죠. 아까 기차가 쫙 지나가는데 그게 밑에 이제 바퀴가 있습니다. 그 바퀴가 어느 나라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떤 모델인데 시리얼 번호가 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트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철도 부품을 운송을 하든 아니면 상품 운송할 때 팔레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GRAI입니다. 팔레트는 기업의 자산입니다. 근데 빌려주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Returnable Asset ID라고 그다음에 GIAI는 글로벌 인디비주얼 에셋 아이디입니다. 10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 보시면 스위스 솔로에 보시면 이렇게 지에선 10별자가 붙어 있습니다. 솔로 하나하나마다 다 가집니다. 옛날에 스위스에 100년 넘어 예전에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뭐 분필로 쓰고 했던 그런 10별자들이 지금은 지에선 10별자에 단단하게 해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게 GIAI입니다. 그리고 장소입니다. 기차역 그다음에 뭐 션팅야드 조수장이라든지 아니면 선로 트랙이라든지 그죠? 우리 기차가 가다가 사고 나면은 그 위치를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글로벌하게요. 그러면 각 기초 트랙마다 글로벌한 위치 코드를 가집니다. 그리고 워크숍, 우리 뭐 공장 같은 데서 뭐 두드리면서 수리하고 하는 그 워크숍도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가집니다. 그 외에 기관사 승무원 승객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와 그 다음에 제공하는 자. 그래서 그뭐 사람 코드죠. 우리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환자라든지 의사라든지 간호사, 간병인 이런 분들이 다 GSRN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CDTI는 문서 코드입니다. 문서 코드. 그 다음에 쿠폰이라든지 기차의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차 부품 코드, CPID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송 박스라든지, 그 다음 운송 코드, 탁송 코드, 그리고 이제 우리 코레일도 최선 코드를 쓰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KTX 매거진 보면 뒤에 바코드가 있는데 그게 ISSN 넘버입니다. 그래서 책의 ISBN이나 ISSN 넘버도 최선 코드입니다. 국가가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책의 나라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979라는 게 책의 나라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글로벌 모델 넘버.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식별자들을 이제 최선에서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뭐 스마트시티의 상품, 유무형의 상품, 그 다음에 빌려주는 자산, 뭐 우리 뭡니까 저기 빌려주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타요라든지 대전에 뭐 이런 것도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자산들,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GIAI,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라든지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지혜성 코드들이 사실은 비즈니스 쪽에서 글로벌한 산업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보니까요. 스마트시티에 있는 스마트는 사실은 비즈니스 산업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성 코드로서 충분히 어떤 식별자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별자 외에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앞에 가로 열고 01 닫고 가로 열고 21 닫고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이게 데이터를 많이 넣으려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요. 두 개를 샀든지 아니면 QR이라든지 GS1 QR이든 아니면 GS1 데이터 매트릭스라서 데이터를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을 때 앞에 있는 것을 AI 타입 아이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뭐 상품 코드냐 아니면 배치 번호냐 그다음에 뭐 시리얼 번호도 있고 그다음에 얘의 어떤 길이, 높이, 너비, 볼륨 언제 생산되었고 언제까지 쓰면 좋고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킹할 때 쓰는 게 음용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별 체계고요. 그 외에도 분류 체계도 있습니다. 그 전 세계 모든 사물들을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생선 같으면은 이게 뭐 참치인지 예를 들어서 고등어인지 그 다음에 자동차 같으면은 이게 뭐 엔진인지 바퀴인지 아니면 차량 종류가 SUV인지 이 다 해놨습니다. 기차도 마찬가지겠죠. 뭐 기관차인지 아니면 외건인지 화물을 나르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놓는데요. 그게 이제 식별 및 분류 체계입니다. 분류 체계는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데이터입니다. 아까 여권의 사진 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품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상품을 만든 회사의 주소라든지 이게 마스터 데이터입니다. 많이 쓰이는 마스터 데이터 하나가 이제 GDS입니다. 이미 우리 아마존에 상품을 팔려고 하면 재성 코드를 받고 상품의 아까 사진, 이름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놔야 됩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글로벌한 어떤 우리 유통기업들이 이런 GDS를 쓰고 있는데요. 철도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요. 또는 하여튼 식별자를 어떻게 알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SBB가 수출하죠, 그죠? 아니면 팔죠, 그죠? 그러면 스위스 레일웨이가 그 바코드 찍으면 데이터가 쫙 나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여권 데이터를 뭐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은 상품을 제품을 만들게 되면요, 이런 제성 코드를 받고 마스 데이터를 자기가 가입한 데이터 소스, 데이터 풀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파지토리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국에서는 자기가 또 가입한 데이터 풀이 있거든요. 여기에 물어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한 43개 정도의 데이터 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쉽게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도 갤럭시 폰 만들면 제선 코드를 받고요.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미국에 있는 제선 데이터 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뭐 알리바바도 그 데이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어떤 알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인증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떤 성분이 있고, 이런 부분까지 데이터를 다 공유하게 됩니다. 철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스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 그 다음 이벤트 데이터 말씀드렸습니다. 다이나믹하게 생성되는 데이터입니다. 기차가 쭉 가면서 도착하고 출발하고 수리받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게 EPCI였습니다. 혹시 여기 RFID 하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이제 많이 익숙한 이름인데요. 한 15년 전에는 이게 RFID를 전용을 위한 표준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EPCIS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who, 그다음에 what, where, when, why라는 어떤 그런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집어넣고 그다음에 전 세계랑 공유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who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스위스 철도회사고요. SBB죠, 그죠? 스위스 철도회사도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가집니다. 이게 물리적 위치도 쓰지만요, 어떤 기관이나 기업의 어떤 그런 엔티티를 나타내는 식별하는 어떤 그런 식별자로 씁니다. 그래서 지에선 지엘은 스위스 철도회사가 방금 프랑스 떼제비 기차가 칸칸마다 다 식별자가 있죠, 그죠? GIA가 있습니다. 금방 베른역도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표 좌표를 같이 붙일 수가 있거든요. 언제, 방금, 아니면 어제 도착했다. 도착했다는 의 자체가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기차나 부품의 모든 일생 동안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다 표준화해서 기록을 하는 게 EPCIS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EPCIS입니다. EPCIS DB입니다. 이 DB는 크게 인터페이스 두 개거든요. 하나가 이제 캡처 인터페이스, 데이터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가 도착하면은 요 포맷의 XML입니다. 나중에 올 연말엔 제이슨이 생기는데요. XML로 이렇게 6화 원칙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게 캡처입니다. 그다음 쿼리는
이제 API 이퀄리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이제 콜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PCIS의 데이터를 뭡니까 구성하는 요소가 보면 아까 식별자가 있다고 했었고 옆번에요. 그다음 오이입니다. 오이도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GS1에는 이제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있거든요. 우리 뭐 옥스포드 영어 사전이라든지 우리 한글 사전처럼 GS1도 사전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매년 어떤 새로운 용어들이 생기게 됩니다. 철도 산업에서 요구하면 철도 산업 용어, 그다음에 헬스케어, 뭐 수산업 이런 용어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고 이 용어 사전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듭니다. 여기 예를 들면요, 이런 GS1의 오희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common입니다.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vocabulary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란 거는 각 산업별로 또는 국가별로 자기네들이 만드는 표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 같은 경우 철도 이런 산업에서 자기네들이 어그리 해가지고 이런 지어선 표준 용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유저라는 거는 회사 안에 쓸 수 있는 뭐 삼성이나 뭐 LG가 내 회사 안에서 이 지어선 표준을 써야 되겠어. 내부는 몰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물일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의입니다. 뭐 URN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는 URL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URN, 뭐 EPC 글로벌, Common Business Vocabulary의 빈스텝이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 어셈블링입니다. 조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전체 기관차를 조립을 하든 기관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조립하든 그죠? 아니면 뭐 엔진 안에 들어가는 뭐 피스톤들을 조립을 하든 다 조립입니다. 하나 만드실 때마다 이런 조립을 했다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차 같은 경우는 뭐 컨테이너를 싣다, 로딩, 그 다음에 기차가 출발한다, 디파팅, 그 다음에 기차가 도착한다, 언로딩한다. 그 다음에 뭐 이거를 팔려고 내어놨다. 중고 기차를 팔려고 내어놨다. 리테일 셀링입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기차 검사를 맡는 거죠, 그죠? 검사 맡으면은 또 데이터 쭉 나오겠죠, 그죠? 이런 거 다 보면은 동사입니다. 동사가 보면은 부품을 간다든지 부품을 수리해서 넣는다든지, 그죠? 요게 빨간색들이 common business vocabulary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1번이 보면 디스트로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기입니다. 이거 뭐 기차 바퀴 이거 이제 더 이상 못 쓰겠어. 버리는 겁니다, 그죠? 고철로. 그게 동사가 있지만은 또 형용사도 있거든요. 형용사 보시면은 디스포지션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데미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차나 부품의 일체들 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린색이 레일웨이에서 만든 표준입니다. 지에선 레일웨이에서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게 됩니다. 산업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서는 어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동사인데 플래닝 리플레이스먼트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차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 브레이크가 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는 어떤 그런 휠, 보기를 이렇게 설치를 할 때, 야, 이거 설치해놓고 다음에 플래닝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후에 몇 월 며칠 날 뭐 리플레이스를 하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철도 산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필요해서 만든 의거든요. 이런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페어를 하고 났으니 그죠? 리페어 해놓고 이게 성공했냐 아니면 실패했냐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vailable 형용사 available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리해고 났는데 이거는 이제 써도 된답니다. 만약 이게 failure가 나게 된다면요, 이게 non-conformant report라는 또 우리가 동사 형용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쓰게 되는 게 JSON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런 식별자랑 어휘를 가지고 아까 6화, 5화, 5원째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면요, 그게 이벤트거든요. 이벤트 데이터들은 크게 지금 4종류가 있습니다. 올 가을 되면 5종류가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이벤트. 그래서 기차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기차가 20량이 딱 지나가면요, 20번 오브젝트 이벤트 딱 뜹니다. 어떤 기차가 상태가 어떻고 그죠? 그게 오브젝트 이벤트입니다. 하나하나마다 생기는 게 오브젝트 이벤트고요. 어그리게이션 이벤트라는 거는 우리 기차를 예를 들어서 한 편을 형성하려면 20대를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그리게이션입니다. 중간에 우리 그 기관차를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빼는 것도 어그리게이션, 새로 집어넣는 것도 어그리게이션입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이벤트는 우리 기차 딜리버리 하면은 우리 뭡니까? 행사도 열고 하지 않습니까? 이 트랜잭션 이벤트고, 트랜스포메이션 이벤트는
혹시나 여기 철도 산업 종사하시는 분 있으시면 좀 아이들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못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경우에 소도 제선 코드를 가지고요. 이게 이제 도축을 하면은 여러 개의 팩이 나옵니다. 각각이 다 제선 코드를 가지거든요.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때 트랜스포메이션 이벤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잭션과 이벤트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다 EPCIS라는 표준 DB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DB는 뭐 GSN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철도 회사가 뭐 프랑스의 SNCF가 다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가 운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부품 회사 같은 경우는 ABB라든지 컨티넨탈, 뭐 컨티텍이라든지 바우머 같은 자기 뭡니까 뭡니까 로 머테리얼 수입해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출고할 때까지 그때 가정에 생기는 모든 데이터들은 이 ABB나 컨티넨탈 롤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데이터만 책임을 집니다. 대신에 표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DHL이나 그 다음에 유럽의 큰 물류회사 DSB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물건을 받아서 내가 배달할 때까지 거기에 발생되는 데이터만 가집니다. 대신에 식별자랑 다 똑같죠, 그죠? 그다음 데이터도 다 표준입니다. 그리고 알스톰은 이제 조립을 해서 인도할 때까지 데이터. 그 다음에 뭐 도이치반이라든지 스위스 레일웨이 같은 경우는 자기 운영하면서 생기는 데이터들이에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레일이라든지 뭐 RFF 같은 이제 솔로 이런 운영하는 네트워크 회사들은 또 뭐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스위치를 언제 갈았다든지 솔로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지만은 이게 글로벌하게 하나의 DB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별 체계, 데이터 포맷, 그 다음에 API가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뭐 선박, 해운, 그 다음에 항공, 그 다음에 뭐 수산, 그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죠? 그 다음에 농축산업,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이 다 연결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글로벌한 어떤 그런 가상의 DB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표준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저기 SNCF가 프랑스 철도 회사인데 이미 자기네들은 아주 좋은 유로피안 트레인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를 바꾸라고 할 수 없거든요. 바꾸면 안 합니다. 이런 표준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기 레가시 시스템 플랫폼이 있고요. 옆에다가 EPCIS DB를 만듭니다. 그리고 표준에 따라서 식별자도 변환을 하고 데이터 모델도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EPCIS라는 DB들 간의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내부적인 레가시 플랫폼들은 소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력 추적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공유하는 어떤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 QR 보시면요. QR은 인코딩, 디코딩만 하는 게 표준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표준이 아닙니다. 뭐 URL 쓰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풀무원에 QR을 찍으면은 풀무원 자기 두부의 이력서 데이터를 보여주고요. 누구는 찍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홍보 데이터 보여주고 다 다릅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소비자는 우리 일반 우리 마트에 사는 소비자도 있지만은 철도도 마찬가지 소비자들이거든요. 레일웨이 오퍼레이터들도 소비자고 알스도 다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QR을 찍으면 QR이든 데이터 매트릭스든 제선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찍으면은 연관된 서비스를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많은 기업들이 1차, 2차, 3차 편대까지 하면 정말 많거든요. 얘네들이 만드는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믿어? 이제 그런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이 이력 추적에 쓰게 되고요. 지금은 식품, 의약품, 그다음 식별자 이런 쪽에 블록체인을 쓰는데 GSON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력 추적이 아까 보시듯이 국가를 넣고 기업을 넣기 때문에 식별자 데이터 포맷 그다음 오이 다르면은 소통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블록체인 가장 유명한 IBM 푸드 트러스트라든지 셉이라든지 뭐 T푸드라든지 뭐 퍼미션드 블록체인이든 파블릭 블록체인이든 글로벌한 리더십을 가진 블록체인 플랫폼들은 GS1 표준을 씁니다. GS1 코드, GS1 데이터 포맷을 쓰고 그 다음에 GS1의 API를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오토 IDFS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GS1 표준들 그 외에도 다른 표준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픈 소스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철도에서도 어느 나라의 철도에서 저희 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느 나라의 가장 큰 병원은 저희
올려 가지고 헬스케어 시스템 구현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상용화해서 자기네들이 쓰는 그런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한 103개국에 13,000개 이상의 기업이나 개인들 그다음에 국제 기구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선 표준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 조금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기본 표준입니다. 식별 체계, 어휘 체계, 그다음에 데이터 공유 체계, 서비스 공유 체계라든지 이력 추적 체계라든지 이 기반 위에 이제 다양한 그 산업 분야별로 표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JSON 레일입니다. 크게 세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식별 체계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와 파트, 그래서 MRO 대상이 되는 모든 부품, 그 다음에 그뭐 어셈블리 이런 부분들이 GS1 식별 체계를 가지게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두 번째가 차량의 일생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도착하고 출발하고 수리받고 하는 어떤 그런 기차를 우리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는 게 Vehicle Visibility Standard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차가 아니라 기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어쩌면 조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연들의 일상을 뭡니까? 일생 데이터들을 공유하는 표준. 이 세 가지가 세 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컴포넌트 구성품이죠, 그죠? 그다음에 파트, 뭐 볼트나 너트나 이런 그 분해 더 이상 안 되는 이런 파트들요. 얘네들의 어떤 식별 체계를 표준화하고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별자도 표준화하고요. 그다음 식별자가 있으면 아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여권 번호가 있으면은 이름도 있고 성별도 있고 생년월일 있는 것처럼 이런 마스터 데이터 어트리뷰트도 표준화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 유럽이 왜 먼저 시작을 했냐 보면요. 어차피 기차가 싱글 마켓 상에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철도 회사 A의 기차가 롤링 스탁이 철도 회사 인프라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를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래 거쳐가면서 그죠. 이런 부품이라든지 그죠? MR 오브젝트들의 일생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지 어떤 부품이 언제 무슨 문제가 생길지, 언제 또 뭐 메인테넌스를 해야 될지 이런 정보들도 여기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요, 이런 MR 오브젝트들인데요. 그 다음에 걔네들은 크로스 시스템이요, 그죠? 뭐 SNCF든 스위스 레일이든 도이치반이든 다양한 시스템들 를 넘어서 그죠. 그리고 또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요. 부품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 차량 제작 회사들이라든지 운영 회사들이라든지 인프라 회사들 얘네들 간에서 유일하게 식별자를 만들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레벨, 로트 레벨, 시리얼 레벨로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 하나 보시면요. 실제 저기 뭡니까? 그 MRO라는 게 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뭐 철도 회사도 할 거고 그죠? 지하철 회사도 할 거고 버스 회사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 공장도 해야 되고 발전소도 해야 되고 사실은 MRO 안 하는 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자가 내부적으로 MRO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뭐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철도 같이 그죠? 이게 아니면은 조금 더 글로벌하게 그죠? 스케일러블하게 표준화돼서 관리를 한다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런 모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기본적인 MRO에 관련된 모델입니다. 컨셉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고요. 우리가 뭐 뭡니까 저기 철도 차량이 되든 아니면 브레이크가 되든 휠이 되든 그죠? 아니면 솔로에 놓는 발리스 장비가 되든 얘네들은 하나의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우리 뭐 IT 하시는 분들 오브젝트 잘 아시잖아요, 그죠? 클래스고요. 뭐 하이네켄이면 아까 하이네켄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하나 찍어낸 거죠, 그죠? 이게 실물 제품입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그룹이라는 거는 똑같은 제품, 하이네켄 아까 똑같은 거 12개 팩 모아놨는 그게 인스턴스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오브젝트 클래스가 기본이고요, 인스턴스가. 여기에 이제 MRO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MRO 오브젝트들은 모듈 또는 키트 또는 어떤 그룹핑 이런 것들로 구성이 이렇게 되게 되고요, MRO 오브젝트들은요.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모듈이라는 게 뭐 보기가 될 수도 있고요, 기차에. 예를 들어 설치를 하게 되면 컨피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게 딱 하나가 인스턴스 모듈이 하나가 이제 인스턴시에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컨피그레이션이라든지 인스턴스 그룹의 이 식별자들입니다. 아까 자산 코드, 그 다음에
제품 코드, 시리얼 넘버, 뭐 로또 넘버. 요게 마킹하는 겁니다. 마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컨셉츄얼하게요. 이제 MR 오브젝트들도 이게 뭐 싱글 구성품이냐 아니면은 멀티플 오브젝트로 이게 뭐 컴포지트한 구성품이냐 뭐 따라서 이렇게 분류도 하고 여기 소프트웨어 들어가면 소프트웨어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식별자를 다 가집니다. 그리고 MRO를 하는 어떤 스트래티지에 따라서 이게 뭐 로트 이게 뭐 계속 수리해서 순환해서 쓰는 부품이냐 아니면은 수리를 매번 해서 또 해야 되는 부품이냐 아니면 쓰고 그냥 엔진 오일처럼 버리는 뭐 부품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MRO 모델을 만들어 놓고 식별자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한 이유 또 이유죠, 그죠? 글로벌 밸류 체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관에서 그냥 내가 다 하면요, 1차, 2차, 3차 변대까지 다 잡고 흔들 수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유럽 보시면은 사실은 뭡니까 이런 그 인솔드 에셋들요, 뭐 아까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기차들 이런 부분들이 그죠? 나중에 정비도 받고. 근데 이게 보면은 부품이 있는 곳, 기차가 운영하는 곳, 그 다음에 정비를 받는 곳, 국가도 다르고 기업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어떤 그런 식별 체계가 데이터 표준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산업에서 이런 구성원들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식별 체계를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매뉴팩처러 보시면은 컴포넌트 스플라이어 부품 공급업체, 그 다음에 시스템 매뉴팩처러, 뭐 어셈블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알스톰 같이 기차 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매뉴팩처러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철도 회사, 레일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솔로 같은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레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이제 뭐 공장 같은 수리 공장 같은 MRO 워크숍, 프로젝트 컨트랙트, 물류 프로바이더, 그다음 정부나 그다음에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인정. 얘네들이 사실은 그 모두가 협업을 해야지 철도 산업이 제대로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이력 추적, 일세기 데이터들을 모으는 요구 사항들이 이런 그 규정에서 요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EU의 다양한 세이프티라든지 아니면 메인테넌스하는 규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라든지 리스크 분석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데 재선 표준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유지도 보시면요. 보통 철도에서는 한 60년 정도 쓰게끔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6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긴 기간 동안 그죠. 이름 하나 가지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또 새로운 이름을 주면서 뭡니까? 저기 우리 학군도 보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처럼 이런 그 철도에 있는 MRO 오브젝트들이 일생을 살면서 필요한 식별 체계들 같은 것들이 가버넌스를 가지고 잘 유지, 보수, 운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게 이 가이드라인입니다. 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제가 모든 다큐멘터리를 다 다루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키 되는 거 몇 개만 보여드리는데 여기 BOM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알송 같은 경우라면 기관차라든지 그죠? 기관차를 보면은 설계할 때 디자인 비로 머테리얼이 나오고요. BOM이 나오고 그다음에 생산할 때는 또 매뉴팩처링 BOM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AEB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도 디자인 BOM, 매뉴팩처링 BOM. 나중에 설치해서 운영할 때 보면 또 인솔레이션 BOM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BOM 데이터들 또 이런 식별자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아까 슈퍼맨 말씀드렸듯이 슈퍼맨이 그냥 기차 한번 쭉 보면 이런 데이터들을 다 알게끔 할 수 있는 게 제어선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마킹입니다. 그죠? 이게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8004가 자산 코드거든요. 기차마다 붙이는 코드입니다. 어느 나라에 스위스의 스위스 레일웨이에 기차 번호 몇 번 예를 들어 이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마킹하는 룰들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언제 마킹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생산할 때, 그 다음에 인도했을 때, 그죠? 철도에서 인도했을 때, 그다음 철도회사가 실제 뭐 기차에 부품을 인스톨레이션 했을 때, 또는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새로 나왔을 때, 수리하면 또 이게 다른 어찌 보면 부품이고 에전이랑 또 다른 부품입니다. 그래서 로또 넘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과 이제 마킹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식별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레벨요. 아까 하이네켄처럼 그죠? 얘처럼 그냥 똑같이 생긴 것들은 다 똑같은 코드를 가진 게 GT 레벨이고요. 로또 레벨은 이제 이런 그 상품 코드에다가 로또 번호를 붙입니다. 그리고 매뉴팩처링 로또 아이디를 쓸 수도 있고 리퍼브시먼트가 만약 수리가 되고 이런다면 또 다른 로또 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리를 어디에서 했는지 GLN, 그 웍샵 같은 이름도 같이 붙이게 됩니다. 그 이 코드 보면은 야 이거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어떤 부품인데 어느 웍샵에서 새로 이렇게 리퍼버시먼트를 해가지고 넣은 로또분들 뭘 가지고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시리얼 레벨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다양한 식별자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우리 회사는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식별자를 써야 될까? 이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킹하는 게 생산할 때, 그다음에 인도되었을 때, 인솔했을 때, 뭐 리퍼버시먼트를 했을 때, 요 단계에서 뭐 A 상품 코드만 쓰냐, 로또 아이디만 쓰냐, 아니면 시리얼 넘버를 쓰냐, 아니면 자산 코드를 쓰냐, 이런 부분들을 다 정의를 해놓고요. 뭐 휠셋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펌웨어 같은 경우도 내가 언제 어떤 코드를 줘야 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시티도 마찬가지죠. 그죠? 스마트시티 하시는 분들 오늘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도시에 있는 모든 자원들입니다. 장소가 되든 아니면 가로등이 되든 그죠?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되든 얘네들의 안에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고요. 얘네들의 식별자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를 할 때 그죠? 그러니까 펌웨어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들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별 체계를 따라주는 가버넌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위스 레일웨이에서 오픈한 포토들을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SBB죠, 그죠? 그래서 자산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선로도 있고, 그 다음에 간 부품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제손 코드를 가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고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부분은 식별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차일생입니다. 기차일생. 정식 명칭은 GS1 EPC-IS, 그러니까 GS1의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For Rail Vehicle Visibility 응용 표준입니다. 그래서 응용 어플리케이션 스탠다드로 하면 저희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이거 왜 하냐 그 보시면요, 레일 비저빌리티 왜 하냐, 철도 차량 추적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철도공사 내부적으로 추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서울 지하철이 부산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죠?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레일 내에서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를 넘어갈 때요, 또는 내 데이터를 제3자의 제3의 섹터의 산업에서 운용을 하고 싶을 때는 표준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 버스도 보면 지자체마다 BIS의 API 다 다르거든요. 철도도 다 다르고요. 스마트시티 하시는 부분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API 다 다르고 데이터 포맷 다 다르고 식별 다 다릅니다. 이게 표준화가 되면은 너무 좋죠, 그죠? 버스는 그냥 하나의 API로 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국경을 넘어서가 아니라요, 어떤 그 산업 간의 데이터 융합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키울 때 이런 표준을 쓰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을 만들면은 현재는 보면 대부분 OEM 밴드에서 준 식별을 쓰거든요. 그거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은 안 됩니다. 모릅니다. 근데 보시라든지 아까 AT 컨티넨탈 같은 자동 부품이 전 세계 다 팔리거든요. 다 제손 코드를 씁니다. 어딜 가든 그 코드를 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공유가 철도 차량 추적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 그 선로에 보면 센서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퀴나 예를 들어서 저게 차축의 온도를 잰다든지요. 저기 핫박스 디텍터죠. 그리고 기차 차량의 무게를 잰다든지 센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라든지 아니면 저기 전기기관차 같은 경우에 위에 집전판이 있으면 센서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알고 싶습니다. 그죠? 근데 솔로는 아시다시피 내가 깐 게 아니거든. 유럽 같은 내가 깐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다 보니까 딴 레가시 시스템에서 만든 센서 데이터를 내 기차랑 이렇게 합쳐야 되는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쓰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철도는 아까 이제 기차마다 붙어 있는 것은 기차마다 제일 식별자가 있는데 그건 RFID를 씁니다. 우리 2000년도 중반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철도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RFID는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고 유럽이나 호주나 인도나 중국의 모든 기차들은 RFID를 씁니다. 그래서 이 RFID 리더가 기차가 지나가면은 식별을 바로 하게 되고요. 딱 바로 하면서 거기 있던 센서가 정확하게 기차 로케이션을 알고 센서 데이터랑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GPS 좌표, 뭐 GPS 수신기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요, 이런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System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썰러에 보시면요, 이게 뭐 1km 바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면은 그 기차 코드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차가 한편에 어떤 기차들이 다 있는 알고요. 순수도 다 아는 거죠, 그죠? 첫 번째는 어디서 만든 것, 두 번째는 뭐걔 10년 더 이렇게 나이가 든 어떤 철도 차량 다 압니다, 그런 부분들. 모두도 알고 중간에 미시고 차량이라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차량의 그 상행선, 하행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다든지, 기차 보면은 거꾸로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뒤집어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뭡니까? 오리엔테이션, 엑셀 카운트, 스피드, 센스 데이터. 그 다음에 전체 트레인 편명이죠. 그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공유를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레가시 시스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웨이사이드 트레인 모니터링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리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유로피안 트레인 컨트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기 총괄 간제 시스템이죠, 그죠? 간제 시스템의 데이터들도 중요한 것은 뽑아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융합입니다. 그게 어떤 그 레일 비저빌리티고요. 그 다음에 비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제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차가 지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관차가 있는데요. 로코모티브죠, 그죠? 기관차는 GIAI 자산 코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GCP가 어느 국가의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의 SNCF 레일웨이, 그 다음에 얘 이제 식별자입니다. 기차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물 차량을 다 가집니다. 패신저든 화물 차량이든 다 제선 코드를 가지고요. 컨테이너도 가집니다. 컨테이너도 가집니다. 그래서 기차 딱 지나가면요, 어느 차량에 어떤 컨테이너가 실려 있고 그 컨테이너는 어제 부산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컨테이너 안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뭡니까 프랑스에서 수입한 포도주가 들어있다.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보이는 게 제선 표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부품들이요. 뭐 예를 들면 부품들은 GTIN 제품 코드를 가집니다. S 시리얼 넘버를 가지는 제품 코드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기차를 딱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뭡니까 대상들은 제선 코드를 가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선 코드를 만드는 게요, 뭐랄까, 야 이거 내가 다 코드를 다 주면은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존의 코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 같은 경우도요, 요 뒤에가 시리얼 번호거든요. 이 시리얼 번호는 유로피안 비컬럼브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12자리거든요. 이걸 그대로 가져서 뒤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유로피안 트레인 컨트롤 시스템에서는 유로피안 비컬 넘버를 가지고 제어도 하고 데이터가 공유가 되고 데이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성 코드 만들 때도 앞에만 국가, 그 다음에 슬슬 레일에 붙이고 뒤에는 예를 들어 그 코드 그대로 쓰게 된다면요. 요 뒤에 코드만 빼가지고 기존 시스템에 쿼리를 날리면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식별자들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차들은요, 제가 원래 100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각 기차는 마스터 GIA의 자산 코드를 가집니다. 여기 이제 마스터 GIA, URN, EPC, ID, GIA인데 이게 국가 코드에 회사 코드에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시리얼 번호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이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마스 데이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기관차인지 전기기관차인지 디젤 기관차인지 그죠? 아니면 이게 화물 차량인지 아니면 패신저인지 이런 거 다 분류 정보라든지 남녀 성별하는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이 차축이 몇 개고 비클 오너가 누구냐는 것들 이런 정보들이 다 마스에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유로피안 비클 넘버입니다. 12자리에 데시멀 넘버고요. 물론 뒤에 보면은 국가 코드,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CH, 그 다음에 스위스 레일웨이 같은 코드 딱 있거든요. 이건 다 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앞에 컴퍼니 프리픽스 얘가 다 알거든요. 스위스 국가의 뭐 스위스 레일을 알기 때문에 그건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기차 하나하나마다 마스터 GIAR을 가집니다. 근데 실제 기차에는요, RFI 태그가 2개가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기차 앞부분이고, 뒷부분이라면요, 차량에.
왼쪽에 앞부분에 붙는 게 사이드 인디케이터 1 RFID 태그를 붙입니다. 식별 여기 줍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에 2를 줍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역시 GIAI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이 1, 그 871은 이 유로피안 비클 넘버입니다. 그리고 앞이 1은 왼쪽, 2는 오른쪽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락스 GIAR입니다. 얘는 이제 실제 RFID 태그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차 코드지만은 얘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마스 GIA를 하는 거고요. 얘는 두 개를 가지고 기차가 어떻게 붙었는지 지금 뭐 사양선인지 하양선인지 그런 부분들을 구분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1번, 2번이 되게 되고요. 기차가 이렇게 연결된다면요. 여기 보시면은 뭐 1이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사이드 B가 나오고 이건 사이드 A 이렇게 연결된다면요. 그래서 이렇게 기차가 쭉 지나가면은 1이 읽히고 2가 읽히겠죠. 그죠? 그러면은 1번 기차는 이제 뒷면이 앞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요 비컬 1과 2는 다르네요.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면이 그대로 연결되는 이런 걸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차마다 보시면요. 그런 RFID 태그를 여기 다 붙여 놓고요. 그다음에 부품들요. 뭐 보기라든지 부품들은 RFID 태그를 써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데이터 매트릭스라든지 이런 바코드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소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기차역, 그다음에 조차장 뭐 이런 것들의 코드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소는 그 GSON에 오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리더 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센서나 뭐 RFID 장치가 그 데이터를 읽은 물리적인 장소를 뭡니까 표현하는 게 리더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여기 아까 RFID 오토매틱 비클 아이덴티 시스템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더 지나가면 하나씩 읽습니다. 그죠? 여기 가면은 2, 1 순서를 읽겠죠. 그죠? 요게 리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읽은 자리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URN, SGLN 역시 국가 코드, 기업 코드, 그 다음에 장소 종류, 그 다음 장소 시를 번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소들도 다 지혜선 표준 코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게 수산 쪽이었거든요. 수산 보면은 항구가 있고 터미널마다 지혜선 코드를 가지고요. 그럼 터미널에 보면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게 다 여러 개 있습니다. 다 지혜선 코드를 가지게끔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리더 포인트고요. 비즈니스 포인트라는 거는 리더 포인트라는 거는 그 센서가 설치된 그 위치를 표현하는 그냥 장소일 뿐입니다.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이게 뭐 서울역인지 부산역인지 중요한 거지, 그죠? 내가 어디서 읽었냐 그게 중요한 건 또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위치 식별자가 이제 비스 로케이션입니다. 뭐 우리 기차 트랙이 쫙 있으면은 뭐 1km는 잘라가지고요. 우리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링크라고 하죠. 노드 링크 할 때 그 링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링크에 트랜잭션 아이디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차역 조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뭐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식별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식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의 비지빌리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뭐 그 기차에 예를 들어서 방향, 내가 뭐 상행선이냐 하행선이냐 이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디렉션 정보. 이 기차가 딱 통과하면 얘가 야 지금 상행선으로 가고 있어, 하행선으로 가고 있어 이런 정보가 같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컴파스 섹션, 노스이스트로 가는지 사우스로 가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센싱이 되어서 같이 포함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오리엔테이션, 기차가 뒷단이 앞에 연결됐느냐 아니면 앞단이 앞으로 가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센싱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표준 데이터가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연과 종착역이요. 우리 이벤트가 만들어지면요. 기차가 내 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기차는 예를 들어서 부산역 출발해서 얘는 수수역으로 가는구나. 그게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이런 데이터들도 같이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 같은 경우요. 기차가 하나 지나가면요. 기차 한 칸 한 칸 한 칸마다 이제 오브젝트 이벤트가 생깁니다. EPCIS 오브젝트 이벤트가 생기게 되고 마지막 하나 쫙 지나가면은 이제 서머 이벤트가 나오는 게 트랜잭션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방 KTX 169편이 지나갔는데 걔네들은 18개의 차량들이 다 달려 있었어. 그다음에 걔네 상태는 어때? 이게 이제 트랜잭션 서머리 리포트거든요. 그거는 이제 트랜잭션 이벤트로 해서 이제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표준을 보시면요. 트레인 넘버 우리 KTX 아까 169 편 말씀을 드렸는데요. KTX 169로 우리가 저기 코리엘에서 서칭을 하면 데이터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수 있도록 트레인 넘버까지도 같이 인티그레이션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데이터를 쉐어링하는 걸 보게 되면 이게 기차 일생입니다. 심플리파이된 일생입니다. 일생은 계속 풍족해집니다.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서당만 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유치원,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다음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다니는 것처럼 계속 이런 그 일생의 복잡도라는 거는 계속 뭐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철도 회사가 이제 편명을 뭡니까 서비스를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인 한 편이 우리 차고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죠. 그게 정보입니다, 그죠? 기차가 어떤 연결돼서 뭐 KTX 169이 만들어졌다. 그 데이터도 표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게트레인이 차고를 출발했다. 그 다음에 공중선 선로에 들어섰다. 그죠? 이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그 트랙마다 이렇게 패스한다는 그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국경을 넘는다. 그죠? 기차역에 도착을 한다. 출발을 한다. 그 다음에 공중선로를 떠나서 조차장으로 들어간다. 끝난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일생이지. 그죠? 하루 일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마다 정의를 해놨고, 이거를 크리티컬 트래킹 이벤트라고 합니다. 누가 만드느냐? 제가 데이터 하는 사람들 만드는 거, 데이터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스마트시티 하면서도 많이 그거 되는 게 저는 데이터 하는 사람이고요. 데이터 식별 체계, 데이터 표준 체계 어떻게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은 실제 데이터를 만드는 분들은 철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압니다. 전체 히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데이터 하시는 분들, 표준 하시는 분들 같이 해서 만드는 게 제승 표준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하나마다 보내는 오브젝트 이벤트랑 그 다음에 차량 통과에 보내는 트랜잭션 이벤트 두 개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상세한 부분은 제가 비프로그로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육화 원칙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하나 든 건데요. what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떼제베 2020이라고 했는데요. what이 보시면은 아까 오브젝트 이벤트 같은 경우에 기차가 지나갔어. 대상은 주어는 뭔가 하면은 이 기차입니다. must GIA입니다. 그래서 EPCIS 다큐멘트 보면은 이제 XML로 지금은 XML이 표준인데 2.0이 이번 여름에 나올 겁니다. 제이슨까지 같이 포함을 합니다. 제이슨 LE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EPC 리스트입니다. what입니다. 그래서 GIA 이 기차가 내가 방금 모니터링이 되었다. 또는 트랜지션 이벤트 같은 경우에 기차가 18편 있으면은 18편 하나하나마다 다 마스터 GI를 넣습니다. 그게 what입니다. 그 뒤에 when, 그 다음에 where, why 이런 부분들이 who 이런 부분들이 같이 붙게 되는 게 EPCI였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가지고 소개를 드리면요. 기차가 지금 간단한 기차입니다. 딱 차량 두 대가 연결된 겁니다. 676 그다음에 070입니다. 근데 리더 포인트를 통과를 하는데 리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 2가 읽히는 게 아니라 요 빨간색 2이 읽힙니다. 두 개를 딱 읽으면은 요 한 대 읽힐 때마다 이런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EPCIS의 컨셉처럼 모델입니다. 여기 XML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액션, observe, 뭔가 감시가 된 거죠, 그죠? 시간, when, 2014년도 12월 8일에 시간이 그 다음에 UTC로부터 얼마 떨어졌는지 존 업셋이 그죠? 그리고 what, 이 기차의 코드죠, 그죠? 그리고 리더 포인트, 그 다음에 빈스 로케이션, 그 다음에 동사, 기차가 도착한다. 그 다음에 형용사, 지금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얘는 기차 편명입니다. 기차 편명. 그 다음에 얘는 부산역에서 서울역 가는 애다. 소스 데스티네이션. 그다음에 센서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 노스 이스트로 가고 그다음에 디렉션은 상향선이고 그죠? 그다음에 뭐 비컬은 얘 비컬은 전체 차량 20개 중에 세 번째 있어요. 그다음에 센서 데이터 이런 부분이 같이 보고가 되게 됩니다. 보고된다는 말은 뭔가 이 데이터 이제 GSO에 똑같은 데이터 모델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이벤트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기차가 이렇게 꾸불꾸불 뭐 스위치 타고 이렇게 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A 지역에서 차를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기차가 장소가 리더 포인트 비즈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입니다. 시리얼이 붙은 글로벌 로케이션 넘버가 있는데 했고 그 다음에
얘는 그 무슨 편명이고 어디서 어디 가는 녀석인데 현재 북쪽으로 간다. 그다음 상행선이다. 만약에 B에서 하게 된다면요. 사우스이스트로 방향을 바꿨다. 그다음에 역시 상행선이다.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상향선이고 상행선이죠. 그죠? 그다음에 분거되었죠. 그죠? D를 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쪽으로 가는데 얘는 이제 하행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차량마다 이벤트를 보고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전체가 다 통과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건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대가 있는데 중간은 모릅니다. 아랫바퀴 태그가 부서졌는지 하여튼 인식을 못한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차가 중국 가면 중국은 다 아랫바퀴 쓰거든요. 지금요. 중국 가면은 브로큰 택이 되겠죠. 그죠? 모릅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두 대는 인식을 한 거예요. 그 두 대 코드는 있어요. 기차 코드가. 그리고 편명도 있는데 요 총괄 비컬이 총 세 대고 그 다음에 한 대, 두 대, 세 대인데 두 번째 건 난 모르겠다. 그 다음에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이제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면요. 엄청나겠죠. 그죠? 부품회사, 철도 차량 제작회사, 철도회사, 선로 유지보수 관리회사, 그 다음에 정부, 관리기관 다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게 유럽 전체가 모이게 되고 호주 모이게 되고 인도 모이게 되고 그죠? 얘네 다 하면은 글로벌하게 데이터가 참 모입니다. 저 누구죠? 슈퍼맨 보면은 이제 슈퍼맨이 GS1 랭귀지만 알면은 이 모든 데이터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네, 쿼리를 가지고 갑니다. API 쪽 보시죠. 쿼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DBL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 DBL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DB 찾고 이런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포함은 안 시켰지만요. 그래서 내가 슈퍼맨이요. 이 쿼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폴링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야 지금 거기 차 어디 있는지 찾아줘. 이 폴링이죠. 바로 데이터 오고요. 또는 스탠딩 리퀘스트, 이 콜백 함수, 콜백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차가 내가 알고 싶은 기차죠, 그죠? 그 기차가 어느 지역을 통과할 때 바로 알려줘. 그럼 그때 이제 오게 되겠죠, 그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API가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어선의 언어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보시면요. 뭐 기차가 어떤 그 업저베이션이 되어 관찰이 되어놨던 그런 상태의 데이터를 찾아줘. 근데 언제 시간 이후로 그리고 그 차량의 아이디 이겁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이 언제부터 언제 이후부터 간 모든 데이터 찾아줍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선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가 동선 정보 보면 그것도 GSM EPC로 쉽게 글로벌하게 표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몇 번 확진자의 뭐 동선에 대한 이벤트를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간 모든 뭔가 동선 이벤트 다 찾아주기 가능합니다. 기차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리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2초간이죠. 2초 동안 통과한 차량 이벤트를 다 찾아줘.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GS1의 그 약간 버캐블리를 가지고 쿼리들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 편명에 예를 들어서 KTX 169 편에 대한 데이터를 다 찾아줘가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69 편이 KTX 생기고 난 이후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다른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시간 간격 상에 요 지점을 지난 우리 편명들을 다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죠? 기차 하나하나가 아니라 한 통째로 찾아달라는 편명의 정보들. 뭐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콜백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제 이 기차가 그죠? 이 기차에 관해서 네가 뭐 언제든지 뭔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백 함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 어떤 기차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 알려져. 예, 콜백이 됩니다. 콜백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되겠죠. 내 컨테이너 화물을 실은 기차가 어디를 통과하면은 다 알려줘. 그죠? 그게 물류사는 그 데이터를 콜백 함수로 받아서 자기 컨테이너가 이동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은 사실은 철도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표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레일 비클 표준이고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든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MRO 오브젝트들의 일생 데이터 표준입니다. 뭐 왜 하느냐는 제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생산 제조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보수 MRO죠, 그죠? 메인테넌스, 리페어, 정비, 어보홀까지 하면서 데이터들을 글로벌하게 상세하게 공유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서비스가요. 내가 이게 뭡니까? 철도 부품이 있는데, 그죠? 이 부품을 꼭 스위스 레일웨이가 내만 사라는 건 없잖아요. 이걸 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또는 이 부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쓰는 만큼만 요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요. 페이퍼 유저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 MRO 오브젝트들이 보면 그 아주 이게 뭐 수리도 하고 막 그러지만요. 이런 게 얼마나 뭐 마일리지를 떼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MRO를 이해 가지고 이제 추가를 한 마스터 데이터랑 이벤트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마스터 데이터는 이제 클래스 레벨의 마스터 데이터고요. 뭐 똑같은 브레이크, 제조회사에서 만든 브레이크면 그 브레이크에 대한 마스터 데이터 이름이라든지, 그죠? 제조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턴스 로또 레벨 마스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레일 스페시픽 EPCIS 익스텐전이라는 EPCIS 데이터 기본 데이터가 있고요. 익스텐전을 계속 붙일 수 있습니다. 레일웨이 익스텐전, 뭐 수사학 익스텐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여섯 가지가 있죠. 이 데이터가 어떤 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updated configuration 데이터입니다. 업데이트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뭐 보기가 있는데, 그죠? 뭐 힐을 갈았다, 그죠? 뭐 업데이트 된 겁니다. 또는 그 모듈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펌웨어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업데이트 된 겁니다. 그런 것들도 기록을 저장을 합니다. 표준으로. 그리고 런타임 컨디션 데이터요. 그죠? 뭐 센스 데이터라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relative position of a child라는 게 우리가 어셈블리가 있으면요, 부품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품들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게 있으면 이 부품은 여기 지금 달려 있어. 뭐 이런 데이터, 컨피그레이션 이게 보면은 이제 포지션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리딩 파트, 뭐 어셈블리가 있으면, 그죠? 뭐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럼 이 전체를 이름을 뭐로 할까, 그죠? 뭐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리딩 파티라는 게 그중에 대상을 하나 뽑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지칭할 때는 그 리딩 파티의 아이디를 가지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리포트, 우리가 철도 차량 검사를 하면은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들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플랜드 리플레이스먼트요. 항상 인솔할 때마다 얘는 우리가 뭐 엔진 오일을 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5,000km 뛰고 나면은 갈아라고 만약 하게 된다면 이겁니다. 엔진을 난 갈았는데 플랜드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5,000km 뛰고 나서 가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아까 이제 여권 데이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식별자 의의가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얘네들이 사실은 모이면요, 철도 산업으로 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표준화 형태로 모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AI 딥러닝을 한다더라도 지금 데이터셋이라는 게 요 한 회사에서 만든 데이터 이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글로벌한 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여기 매뉴팩처링하고 MRO 데이터 쪽에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롤링 스탁입니다. 기차입니다. 기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나 보시면요. 맨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요. 펑션 스페시피케이션 내고 그다음에 우리 계약하고, 그죠? 그다음에 디자인을 이렇게 픽스 시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인도하게 되면 계속 이제 검사 테스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체인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NCR이라는 게 이제 non-conformant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실제 이제 기차가 운영을 하게 되면은 MRO 액티비티죠. 그러니까 수리한다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 그다음 오퍼레이션 데이터, 기차가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이게 보면은 사물의 일생 데이터다. 맨 마지막에 폐기겠죠. 그죠? 스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시의 모든 리소스, 건물이 되든 버스가 되든 지하철이 되든, 그죠? 아니면 가로등이 되든. 지금 그래서 가로등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중요하다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뭐 가로등 켰다 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더 필요한 더 여기 보면요. 그 가로등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떤 부품을 썼고 어디에 인스톨됐고 누가 인스톨을 했고 그죠? 나중에 메인테넌스는 언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실은 보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표준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단계들을 다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끝나면은 이제 마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 이게 하나 V1, V2 하는 게 크리티컬 트래킹 이벤트로 합니다. 요렇게 딱 표준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데이터를 꼭 기록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데이터, 오브젝트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에셋을 커미셔닝 하는 거는 이제 실제 그 상용 서비스 들어간 겁니다. 커미셔닝 같은 생산됐던 거랑 그럼 생산이 인스톨되게 나면 커미셔닝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생산할 때도 어셈블리, 컴포지션 하는 것. 그죠? 어떤 부품을 써가지고 어떤 어셈블리가 나왔다. 그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패킹, 딜리버리, 그 다음에 운송, 그 다음에 입고하고 언패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창고에 이렇게 넣치고 스토어링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인스펙션 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이니셜 딜리버리에 인스펙션 하는 것들. 인스펙션 하는 데 데이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서 이게 뭐 성공이냐 실패냐. 그 다음에 리페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성공이냐 실패냐. 이 데이터를 같이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멀한 메인테넌스 리페어일 때 역시 인스펙션, 리페어, 그 다음에 컴포넌트로부터 뭘 하나 빼가지고 뭘 다시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라든지, 그 다음 폐기 정보들,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을 이제 뭐 갈았을 때 동일한 부품으로 갈았는지 아니면 다른 부품으로 갈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세이프티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기차 사고가 나고 했을 때 예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스위치 탈선 사고 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뭡니까 어떤 표준화된 방식으로 레귤레이션을 따르면서 저장이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이제 뭡니까 사고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할 때 이제 오퍼레이션 데이터가 나옵니다. 기차에 관련된 거였고요. 뭐 솔로나 이런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데피니션 디자인, 그다음에 획득하고, 그다음에 생산하고, 인솔레이션하고, 상용으로 운행을 시키고, MRO 액티비티,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덕션, 어셈블리, 컴포지션, 딜리버리, 뭐 리페어,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뭐 레일 available 수리하고 났는데 그 뭐 상태가 좋으면 쓸 수 있으면 동사가 available 됩니다. 이 오브젝트는 available. 아니면은 실패했다. 이 쓰지 마라. non-conformant 리포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MRO에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들을 표준화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 데이터 조금 소개를 드리면요. 뭐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빨리 하고 있거든요. 마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트레이드 클래스 레벨의 마스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입니다. 이게 디스크에 보시면은 이게 버케블러리 이건 마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EPCI에서는 마스 데이터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그겁니다. 그냥 하이네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네켄 마찬가지로 어느 국가의 어느 회사에서 만든 브레이크 디스크 모델 모읍니다. 스타라는 거는 시리얼 넘버가 anything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클래스입니다.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의입니다. GS1 ORG, CBB, 레일이라는 게 트레이드 아이템 디스크립션 이게 의입니다. 아까 여권의 이름, 성별 이게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실제 이름입니다. 잉글리시로 나는 브레이크 디스크다. 사실 더 많겠죠. 이 마스 데이터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로또 레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LGT이라는 게요. 로또 레벨의 GT입니다. 시리얼 번호는 없습니다. 로또 번호만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1, 2, 3입니다. 그래서 아까 브레이크 디스크만 하더라도 로또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또 레벨로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리콜이 들어와도 그 로또만 버리면 되거든요. 시리얼 레벨이 되면 뭐 시리얼을 더 하신 근데 만약에 로또 레벨 관리를 안 하면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로또인데 이 로또는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웨이시 3.5kg다 얘는 그다음에 리비전 스테이터스가 1이다. 그죠? 이게 이제 버전이죠. 그죠? 아까 브레이크 디스크 모델 1번, 모델 2, 모델 3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였고요. 실제 표준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어디셔널 트레이드 아이템은 뭐요. GTN도 있지만 제품 코드도 있지만 또 각 회사가 쓰는 코드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버전 넘버라든지
매뉴팩처러가 누군지, 그죠? 스플라이가 누군지, 그죠? 그다음에 얘 이제 라이프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얘는 그다음에 뭐 워런티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문서들도 쫙 이렇게 리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길이, 높이라든지 어떻게 패키징했다든지, 예. 그다음에 무게들, 익스파이레이션 데이트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mean time to failure라든지 mean time between failure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를 하게 되면 이제 메인테넌스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아까 빠뜨렸다고 말씀드렸던 게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 코드입니다. GSO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제품, 사물에 대해서 8자리의 시끌자를 가집니다. 분류 코드입니다. 그 외에 숙성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의 어떤 그 부품, 아까 브레이크라든지 그죠,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류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인테넌스는 어떻게 하는가? 아까 이제 수리를 해서 하는 부품이다. 또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순환해서 이렇게 수리해서 저는 부품이다. 그죠? 수리는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뭡니까? 이거 만드는데 로 머테리얼은 뭐가 들었는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책선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RO의 마스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차역이라든지 뭐 섹션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다 GLN이라는 코드를 가지는데요. 그 코드 맛은 잘 모릅니다. 저희도 이게 바코드 보면은 게토레이인데 게토레이 바코드 봤자 모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마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 쭈리역 보면은 뭐 주소 있고 말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 이름, 그다음에 주소, 국가 코드, GPS 좌표, 그 다음에 레디어스,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지오펜스 폴리곤까지 가집니다. 이 버무다 삼각 지역을 이제 예를 들어서 버무다 삼각 지역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서 그죠? 그럼 얘도 GSM 코드를 가지고요, GLN. 그 다음에 지오펜스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삼각형 그리지 않습니까? 그죠? 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오펜스 데이터도 같이 마스 데이터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확장 이벤트 데이터들인데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레일 이퀄 HPS, GSN, ORG, CBB, 레일. 이게 이제 철도 산업에서 버케블러리를 따로 만들면요. 그 버케블러리 이제 앞에 붙는 좀 도메인 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도에서는 이제 GSN, ORG, CBB, 레일 카먼 비즈니스 버케블러리인데 레일 쪽, 산업에서는 어이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차입니다. 이 기차나 발리스네요. 이게 발리스라는 게 솔로에 보면은 기차랑 통신하면서 야, 너 속도 줄여라 아니면 더 빨리 가도 된다. 통신하는 이제 장비인데요. 발리스입니다. 그죠? 이 발리스를 수를 했습니다. 리페어링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공적이기 때문에 어베일러블입니다. 이 발리스는 쓸 수 있는 건데 대신에 보면은 이제 리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비전 스테이터스가 7번, 버전 7번이고 그 다음에 이름도 이제 발리스 2.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컨피그레이션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만들게 되면은 새로 컴퓨터 하게 된다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 데이터에 표현하는 기록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타임 컨디션 데이터 보시면요. 역시 이제 리페어링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수리를 했는데, 그죠? 역시 오케이. 수리 오케이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수리하면서 이렇게 재다 보니까 얘는 마일리지가 이제 킬로미터로, 그죠? 마일리지가 킬로미터 되죠. 그죠? 그 다음에 4522마일을 달린 거다. 그죠? 예, 여기 이제 런타임 컨디션 데이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58도 정도 온도가 매저가 되었다. 그리고 얘는 뭐 721시간 정도 동안 시간 운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일리지 시간 마일리지고죠. 이런 데이터를 그 다음에 센서 밸류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런타임 컨디션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렐러티브 포지션 차일드가 이제 아까 여기 뭡니까 어셈블리가 있으면은 페런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차일드들이 쭉쭉 붙게 됩니다. 그래서 페런트의 아이디도 있고 부품들의 아이디도 다 차일드가 되게 되거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relative position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제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EN 15380이라는 표준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부품들의 상대적인 위치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Relative Position Standard EM 15380이 2를 따르는데 그다음 마이너스 BD 플러스 01 이게 아마 의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품 철도 어셈블리에서 해당 부품이 어디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기록하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리딩 파트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힐이라든지 차축이라든지 다 같이 포함된 어셈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 하나하나 식별자를 가지는데 그죠? 뭐얘 전체를 어떻게 식별자로 할까? 그런 부분도 이제 표준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장을 이제 리딩 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페어런트가 얘인데 여기에 부품이 2개 들어갔어, 그죠? 들어갔는데 얘 MW133이라는 녀석, 야시틴죠. 얘를 대장으로 리딩 파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뭔가 데이터가 생성될 때 얘를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찾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펙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인스펙팅 그러니까 어떤 뭐 차량이나 부품의 어떤 검사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포트 타입이 예를 들어서 뭐 성공적일 때는 이제 인스펙션 리포트, 성공적이 아닐 때는 이제 non conformance 리포트를 2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항 설명들, 리포트 아이디, 그 다음에 URL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또 리포트 자체도 표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헤비하죠, 그죠? 그래서 리포트 같은 경우는 각 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다큐멘트가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고 그 URL을 이렇게 링크를 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스위스 예를 보면요, 여기는 포함 안 시켰지만은 예를 들어서 인스펙션을 했는데 성공이 안 됐어요. 불량이 났어요. 그러면은 불량난 사진을 찍어서 이 칩을 같이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인스펙션 리포트는 그죠? 그래서 리포트를 2개를 날렸습니다. 인스펙션 리포트. 첫 번째는 성공 INS, 잉글리시로 인스펙션이 퍼폼도 되었는데 그죠? 아이디는 이렇고 그다음에 링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2번째는 성공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리포트들까지 어떤 데이터 모델을 만들어서 어떤 그 부품이나 어떤 컴포넌트에 일생의 어떤 데이터들을 모델링을 하고 공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플랜드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래서 기차의 어떤 부품을 설치를 했을 때, 어셈블리를 구성품을 설치를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브젝트 이벤트가 생겼는데 언제 시간에 그래서 GIAI지 그죠? 이게 이제 뭐 어떤 자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동사가요. 동사가 형용사가 들어가 있네요. disposition 여기 planning replacement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금 설치된 이 부품은 앞으로 향후 여기 보시면은 이 시간에 2019년도 11월 9일 날이요. 지금 시간은 17년이거든요. 그 2년 후에 이 보면 부품 2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타는 실험으로 상관없으니까 그죠? 이 부품 2개를 가지고 교체를 해라. 이거를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MRO에 뭐 기본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품이나 구성품에 철도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EPC IS 쿼리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요. 나는 폴링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플 이벤트 쿼리고요. 파라미터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어그리게이션 이벤트야. 아까 기차를 연결시킨다든지, 그죠? 뭔가 큰 데다가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게 어그리게이션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찾고 싶은 게 EPC, 이제 SGT이죠, 그죠? 상품 코드인데 시리얼 번호를 요걸 가지는 이벤트를 다 찾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시간에 따라서 우리 순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벤트들이 100개 되면은 그죠? 오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뭘 가지고 오더를 할까? 시간을 가지고 우리 순차를 매깁니다. 대신에 디센딩 오더입니다. 그건 뭔 말인가 하면 가장 최근 거부터 이벤트들을 이제 보내옵니다. 쭉 이런 식으로. 그 이벤트를 보면 그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철도 이제 뭐 메인터넌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차 아까 이제 힐이나 바퀴에도 보면은 이제 제선 코드가 있거든요. 뭐 스캐닝을 하게 되면은 가지고 뭐 최근 1년 동안 어떤 메인테넌스한 이벤트 리포트를 다 찾아주고 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됩니다. 와, 예, GS1 레일웨이 쪽의 표준들을 좀 이야기했는데요. 아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제가 시간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디지털 인프라 이야기 많이 하고 디지털 SOC 인프라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철도 산업도 사실은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인프라고요. 산업 데이터 인프라고요. 또 철도 산업이 SOC이기 때문에 디지털 SOC 인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그 데이터 인프라를 이제 꾸밀 때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GS1 데이터입니다. 우리 코드도 있고 어이도 있고 뭐 마스터 데이터, 그다음 트랜잭션 이벤트 데이터, 이 데이터입니다. 어차피 산업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갑니다. FDA가 뭐 제약이란 뭐 의료기기에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제가 출도 설명한 것처럼 다 모으게 합니다. 헬스케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산업은 이미 지난 3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기업도 참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유통물류, 건설, 국방.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데이터들이 분명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고 눈을 가리더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하게는요. 저는 이제 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이제 지수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표준 데이터들이요. 데이터 모델에서 저장소에 내가 찾고 싶으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웹 데이터입니다. 웹에도 보면요, 데이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네이버도 데이터가 있고, 삼성도 데이터가 있고, 그죠? 쿠팡도 데이터가 있고, 지자체 웹페이지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보면은 표준 데이터가 아닙니다. HTML 쓴다고 표준이 아니거든요. HTML은 우리 XML처럼, 우리 GS는 XML처럼 표현하는 툴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아까 버캐블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스키마.org라는 데서 표준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시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주차장이든 뭐 아쿠아리움이든 아니면 경기장이든 공원이든 건물이든 시청이든 다 표준 모델이 있습니다. 상품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그 웹의 데이터들을 이런 스키마.org로 하게 된다면 웹 데이터가 전제가 되고요. 산업은 제선으로 데이터가 전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지털 트윈 많이 이야기하면서 빔이나 그 다음에 GIS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빔 GIS도 표준입니다, 역시. 그래서 건물 내부, 그 다음 건물 외부 도시 표준으로 하게 되고요. 이 세 개가요. 이런 디지털 트윈에다가 웹 데이터, GS1 데이터를 넣어준다면은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풍성을 해집니다. 지금도 디지털 트윈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그다 내가 연결할 데이터들의 API하고 데이터 포맷하고 바로 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기차 같으면요. 유럽의 모든 기차 운영하면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지선 표준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우리 기차역의 빔이든 그죠? 아니면은 전체 철도, 프랑스 전체 철도의 빔이든 GIS에서 그림을 그리고 데이터들은 GIS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가는 게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철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스키마도 ORG도 GS 코드를 씁니다. 장소 코드 같은 경우. GS는 당연히 쓰고 있고요. 빔도 씁니다. 빔도 보면은 건물 코드, 그 다음에 건물 안에 들어가는 우리 MEP라고 하죠. 미케니컬, 그 다음에 일렉트리시티, 그 다음에 플러밍. 이 모든 건축 자재들이 제품 코드를 가집니다. 그리고 건물 코드도 제품 코드로요. 오디시도 GIS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래서 이 전체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공간 정보나 웹 정보나 산업 데이터 정보를 융합할 때 이런 제품 코드를 활용을 하면 데이터가 쉽게 융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키마 ORG 들어가면요, 우리 기차역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뭐 트레인 트립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웹 표준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우리 철도 홈페이지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그 다음에 기본 파블릭 웹페이지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했으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GS1에서는 산업 데이터 표준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 빔도 보면은 그 IFC 레일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만 특화돼 가지고 철도역을 우리 빔으로 설계를 하고 역시 빔 차원에서 공간 정보 차원에서 데이터를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합쳐져 버린다면요. 그죠?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제가 그 웨비나 홍보를 하면서 링크를 걸어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뭐 얘를 다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JSON 튜토리얼을 제가 한 3시간 정도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키가 되는 우리 데이터, 그 다음에 서비스 공유 플랫폼에 대한 표준도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수산물 쪽에 똑같이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철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아마 헬스케어, 그다음에 또 다른 분야로 계속 연말까지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GS1의 모토는 이겁니다. Identify, 식별하고요. Capture. 그다음에 이 뭡니까 이벤트를 이 뭡니까 뽑아내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기록하고, 그죠? 그다음에 쉐어가 공유입니다. 기록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즈라는 게 철도, 수산업, 농축산업, 국방 이렇게 놓은 유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사실은 모으면은 그 데이터를 다 모으려면은 그때가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철도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헬스케어도 빨리 가고 있고 수산업도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는 안 가다가요. 최근에 이제 GS1에서 올 2월 달에 스마트시티도 이렇게 좀 하기로 이렇게 좀 의의를 하고 워킹 그룹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상상하는 대로요. 내가 원하는 것들.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누구든지 상상하는 게 있으면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50분이나 걸렸네요. 그렇죠? 한 10분 정도 오버를 했나요? 네. 이상 발표를 일단 마치고요. 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많이 계시네요. 제가 겁이 나서 이걸 못 열어봤는데 26분 계시네요. 제가 채팅 창도 열렸습니다. 예. 제가 오늘 잠시 기록을 하고 있지, 그죠? 네. 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를 제가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빠르게 했지만은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부분도 천천히 돌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책임님 계세요? 그러면은 네, 금요일에 한번 컨펌하면 여보세요? 예, 예.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어가지고. 아, 저희 지금 남북철도 있는 뭐 그 이슈가 왜 굉장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 쪽의 철도 형식이랑 이쪽이랑 좀 다르다고 제가 들어서 혹시나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좀 실생활에서 그런 예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제가 뭐 철도 산업에 종사하지 않아가지고요. 사항들은 이제 뭐 남북 철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슬라이드 한 장이 사실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뒤로 빼버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철도 연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선로 폭이 같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충까지는 되는데 유럽은 또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선폭이 해결되면 이제 신호 시스템들요. 아까 이제 기차가 갈 때 속도를 줄이라 어떤 그런 신호 체계들이 두 번째로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북한이 뭐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그 신호 체계가 저기 일본 신칸센에 있는 체계를 도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다면 우리 철도랑 신호 체계가 안 맞으면 또 못 가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났을 때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이게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데이터라는 거는 사실은 물리적인 것에 크게 구애는 받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차가 뭡니까 저기 중국까지 가서 뭐 컨테이너가 예를 들어서 뭐 유럽에 있는 기차로 뭐 옮겨 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데이터로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데이터로 연결할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호주 같은 경우는 그 호주의 철도라든지 지하철들이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산업을 효율적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도회사를 또 철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데이터들은 보면은 물론 데이터 오픈하라는 것도 있지만요. 그 다음 오픈을 하더라도 우리 동공 데이터 오픈을 많이 하는데 API 다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해석을 하려면은 일일이 전화 걸고 알아봐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식별 체계도 보면은 다 다르게 쓰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밖으로 내는 식별 체계랑 안에 API 식별도 다른데, 특히 이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까지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철도가 그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뭐 유럽까지 간다 이럴 때 기본적으로 이런 GS1의 산업 철도 데이터 것들을 반드시 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도가 실제 아까 유럽에 보면 DSB라는 이제 물류회사가 있는데 6회공 다 하거든요. 그래서 트럭,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선박, 해운, 얘네들이 다 연결되는 것들도 GS1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음에 해양 쪽, 해운 쪽 이제 발표를 또 준비를 할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철도하는 것처럼 그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매니저, 시 트래픽 매니지먼트라고, 그 다음에 항구의 포트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기타 투입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지혜선으로 데이터들이 엮이고 있기 때문에 철도도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사실은 제가 두 번째로 철도 산업을 예를 들어서 이제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마트시티, 저는 그렇게 봐요. 스마트시티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 가버넌스거든요. 이게 식별 체계를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고 데이터 모델을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전 세계 있는 모든 기업들이나 국가가 따라서 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안 바뀌면서 문제가 없이 지속 가능하게끔 가려면 그게 이제 가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가버넌스라는 거는 뭐 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표준 정해놓고 써 이러면 표준은 안 쓰면 되는, 안 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철도도 보면 레귤레이션이 들어가거든요. 헬스케어도 보면 FDA나 아니면은 IMDRF라는 게 인터내셔널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레이션 포럼입니다. 그래서 좀 강제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 그러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스마트시티의 어떤 그런 식별 체계나 데이터 모델들도 재성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이런 가버넌스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지 한번 이렇게 원타임으로 구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요. 장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계셨네요. 그죠? 너무 감사드리고,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마 이게 우리 2시간짜리 영화 재밌는 거 봐도 좀 그런데, 딱딱하게 듣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